앞에 축사서부터 지금 사회를 맡아주신 조 교수님까지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시급한 경제 현안이 뭔가에 대해서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뭐 크게 보면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 성장이냐 분배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압도적으로 분배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됐다, 헬조선을 얘기하면서 분배가 재난적으로 양극화돼 있다, 그 이야기를 선도적으로 퍼뜨리고 계신 분이 지금 장하성 실장이시죠. 그 다음에 흑수저 계급에 의해서 세습 자본주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글쎄 과거에 비해서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평등이 있었던 6.25 이후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년 실업의 문제고요. IMF 당시에 10%를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주 얘기되는 게 노동시장의 단절화, 이중화가 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배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앞에 10%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소득 집중론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이 중요한데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면 윗부분이 많다고 나타나지만 전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면 또 상대적으로도 위에가 많이 가져오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많은 이 빈부격차는 미국처럼 CEO들이 평균 노동자의 400배를 가져가는 급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가계가 분화되고 있어가지고 한 집이 세 집으로 쪼개지는 현상이나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알바생들의 급여가 하나도 신고되지 않던 현금 거래에서 통계에 잡히는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많은데, 똑같은 현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서부터 잘못 알고 많이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에서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긴 잔업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다, 이런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통계입니다. 딱 얘기하면 총 근로시간을 노동자 수로 나누니까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으면 시간이 낮은 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게 나오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가 한 28% 되고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가면 40%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거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2100시간이 엄청 낮은 것처럼 그러지만 1982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시간은 2910시간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노동시간 줄여주면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지난 20년 동안 노동시간을 가장 많이 줄여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통계 자체도 오해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반대쪽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또 기업 쪽에서 걱정하는 게 이거죠. 저는 최고경영자 과정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는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법이 생겨서 저는 이제 이런 공적인 이유에는 강의를 못 하는데요. 세상에 없는 규제죠. 보시면 많은 경영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잃어버린 일본 따라간다, 20년 따라간다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5년 전에 이미 들어갔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데 뭘 들어갈 걸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프로듀스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지난해 비해서 가격을 얼마나 받느냐는 겁니다. 보시면 2012년부터 계속 하향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매출액이 주는 거죠. 그 이유에는 반대쪽에 있는 게 이유입니다.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소비 비중입니다. 보시면 소비를 안 하고 계속 소비를 축소해 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뭐 툭하면 통신비 깎아준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소비를 줄일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가 너무 부진해져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생산성 낮아지고 있는 거 뭐 너무 자명하고요. 지금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지금 이제 미국보다도 낮아지게 됐고요.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걸 보시면요. 얼마나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BCG에 의하면 제조업의 우리나라 생산 단가가 미국보다 2% 높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임금에서 우리가 조금 낮은데 생산성의 차이가 있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에너지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가스 이후로 미국이 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게 뭐냐면 가계의 누지는 높은데 기업들한테는 특혜로 전기 싸게 준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그래서 생산하는 거를 양을 인건비를 나누니까 생산성이 높은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낮아지겠죠. 2006년에 일본보다 우리가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저 현상 때문에 이 격차가 크게 일어났고 생산성에서 일본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FTA를 하는 큰 목적은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도 도움이 있지만 관세가 없으면 생산 현장을 유턴해도 되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에 물류 비용보다만 싸다 그러면 생산 단가 차이가 따르면 유턴해도 되죠. 한국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그렇지만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경제개발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죠. 시간당 부가가치가 어떻게 증가했는가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경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가장 큰 성공 사례죠. 그런데 최근 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역시 2011년서부터 1인당 생산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뭘 뜻하냐?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던 조선, 해운, 중공업 이런 데서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해고되고 있는 노동자가 그 월급만큼 받을 다른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12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 우리를 경제를 이끌어왔던 50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받쳐줄 다른 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근로시간까지 줄여라? 그럼 온 국민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 뭐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비난이 정말 근거 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매뉴팩처링에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 작은 나라에서 85년에 전 세계 15위였는데 지금 전 세계 5위 국가입니다. 절대액으로 따져서요. 이렇게 경이적으로 대기업들이 공헌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가 최근에 전 세계 경제가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인 마켓 셰어를 보시면 제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켓 셰어를 확대해간 제조업 강국은 중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줄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해왔다는 거죠. 보여드리는 것은 KDI의 김준 에코노미스트가 분석하신 건데요.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수가요. 쭉 줄다가 2010년서부터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서 꽤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요. 늘어나는데 보시면 어떤 제조업의 중견기업들이 늘어났냐면 다 대기업이 선단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잘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 화학 배터리 관련 회사, 전자회사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단이 잘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 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제조업 영역에서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할 때 4대 재벌의 자산 비중이 GDP에 얼마가 돼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4대 재벌을 지목했고 지금의 김상조 위원장도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기업이 커지면 계속 누적해서 커져야 되는 거죠. GDP는 그에 생산한 부가가치니까 기업이 잘 되면 자산은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크다고 해서 그 경제 집중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정부의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하게 성공하면 나쁜 경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그 GDP 대비 큰 한 회사가 차지하는 자산이나 매출의 규모를 보면 뭐 룩셈부르크의 저 회사는 GDP의 160%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GDP의 한 20%, 25%인데요. 그러면 룩셈부르크는 아주 나쁜 회사 나라죠. 저 회사는 악덕 기업이고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악덕화합니다. 요새 많은 진보 진영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우회가 뭐냐면 GDP 성장인데 부가가치 성장인데 밑에 빨간색이 실제 임금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를 가지고 바로 왼쪽에서 보니까 이게 임금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임시적으로 주는 간헐적으로 주는 보너스나 비정규적인 급여나 사회보장해 주는 간접적인 공헌을 다 해보면 결국은 생산성 현상하고 임금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연구가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걸로 디플레이터를 리얼 임금 실질 임금을 할 때 뭐로 물가 상승률을 나누냐 디플레이터하고 임금의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우리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급여 외에 부가적인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그런 걸 다 합쳐놓으면 결국은 임금은 생산성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요. IMF 이전에 우리 국가의 청년 실업률에서 IMF를 극복하고 나서 다시 실업률이 원상태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안 돌아간 층이 딱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은 4% 기저가 있던 것이 IMF가 끝났는데도 6% 기저로 유지가 됩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 옆에 보여주는 게 고졸들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보시면 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35%의 대학 진학률을 82%로 높여놓은 나라입니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죠. 다 고졸을 다 대학을 보내는 나라. 끝에서 80%면 대학에 수학 능력이 없는 애들입니다. 근데 학위만 주고 대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대졸 받았으니까 대졸에 맞는 직장 한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그래서 낮아진 겁니다. 그 6%로 유지되던 거를 10%로 올리게 만든 것은 2015년 노동개혁한답시고 작년에 연장을 55세, 58세 뜬 걸 60세로 한 해에 늘려버렸어요. 일본은 작년에 1년 정년 연장하는데 20년간을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의 일자리를 뺐으니까 고용절벽 온 거고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서 지금 10%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의 그다음에 노동시장 개혁의 실패가 불러오는 참사가 지금 현장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에는 젊은 애들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용적공도 없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노동력의 미스매치에 아주 참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업 수당 몇십만 원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직장으로 일찍 기술하게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 교육개혁하고 노동개혁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 인기 좋을 때 그 좀 어려운 개혁하시면 안 되나요? 거기다가 퍼주기 해가지고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 하고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느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소득을 너무 올리려고 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손익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안 일어나는
제약이 있는 거죠. 제약이 있는 거죠. 제약 없으면 1인당 왜 최저임금을 몇천 원만 올려줍니까? 1인당 연봉을 10억씩 해주면 우리나라 큰 부자 될 텐데, 그러면 기업이 다 망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서양에서 있는 임금 주도 성장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고용 구조가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고용 구조가 300인 이상의 12.4%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 영세업자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건비 올라가면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거나 노동력을 줄여야 될 기업들이 많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OECD 선진국들은 고용의 반이 다 500인 이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제약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독일, 일본이 다 수출 주도입니다. 국제 경쟁력에서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그냥 무분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 낮은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거는 아주 자명히 잘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생산성이 왜 낮으냐고 보시면, 이쪽이 그 서비스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고, 가로축이 고용 비중입니다. 고용은 OECD 중간쯤 되는데, 서비스가 차지하는 GDP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생산이 워낙 낮은 나라죠. 서비스 산업의 영세화가 우리 전체 생산성을 낮추는 거고요. 대기업, 제조업이나 공기업들은 서양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생산성이 낮은 원인에 보시면, 우리하고 일본, 핀란드, 이스라엘이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GDP에서 R&D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세로축이 그 R&D 투자 중에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보시면, 우리나라는 서비스 영역에 R&D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의 산업별 1인당 매출액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높은 영역은 맨 위가 제조업이익인데요, 밑에 보시면 금융, 유통, 유틸리티, 의료, 에너지입니다. 이 중에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정부 관치가 아닌 산업이 있나요? 산업이랄 것도 없습니다. 집값 좀 오른다고 정부가 은행한테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이내로 해라고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은행장은 왜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아는 은행의 부행장님 만났더니 은행의 영업 계약직 사원을 900명을 데리고 계신데, 그 발표 나고 요번에 한 게 뭐냐면 900명 중에 450명을 재계약 못 하신 거예요. 왜? 수도권에서 매출이 없어졌는데요. 담보대출 매출이 없어졌는데. 근데 무슨 금융산업에서 고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통신? 영업이익률 3%에서 5% 하는 산업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정부가 가격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소비자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슨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맥킨지에서 발표해서 잘 알려진 거죠. 미국에서 스타트업 중에 투자 제일 맞은 100대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당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회사는 100개 중에 2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고요. 저 우버, 에어비앤비 좀 하고 구글 지도 좀 쓰게 해달라고 막 하다가 이렇게 정부 정책 비판하는 학자가 됐습니다. 핀텍 그 난리를 쳤는데 미국 전 세계 100대 핀테크 중에 우리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트업 중에 1조 원 이상 10억 불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걸 유니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200개가 돼 있습니다. 이거 1년 전 자료여가지고 여기는 178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100개 정도가 미국 기업이고 40개 정도가 중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3개로 돼 있는데 지금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그 2개가 중에 제일 큰 게 쿠팡입니다. 쿠팡 이대로 두면요, 우리나라 2년 후에 저 유니콘 기업에 한 개도 못 남아납니다. 쿠팡하고 옐로모빌인데, 온라인 회사는, 온라인 유통 회사는 오프라인하고 경쟁할 때 얼마나 싸게 물건을 빨리 집에 갖다 주는 걸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쿠팡이 이기려면 이마트보다 편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물류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택배 기사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화물연대의 압력을 받아서 이 정원을 늘리지도 못하고 이 노란 딱지를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붙이지 않고는 택배로 할 수도 없고 자가용 영업폐기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존은 어떻게 하니까요? 우버했습니다. 물량이 들어왔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배달해야 되니까 네가 와서 배달해주면 건당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아마존 플렉스로 대응하고요. 월마트는 어떻게 합니까? 150만 명의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날라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 임금 격차를요, 단순히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착취로 보시는데 기업이 그렇게 할까요? 노조가 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강성노조의 노동시장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 노동성 유연성도 도입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한 구조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노란색이 뭐냐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의 대학 대졸의 비중입니다. 노란색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5년, 10년 단위로 교육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압축 성장했으니까요. 20대의 대졸 진학률은 실리콘밸리보다 높고 60대, 70대의 교육 수준은 미얀마보다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50세 이상의 평균 교육 연하는 9.1년밖에 안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학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대졸 국가인 것처럼 하지만 중졸입니다. 중졸. 그 중에서도 여성은 성차별을 훨씬 많이 받아서 초졸입니다. 장년층. 신발 공장, 가발 공장 했을 때는 기업에서 같이 일했지만 반도체 공장 되고 금융회사 됐을 때는 이분들은 거기서 일 못합니다. 그분들이 간 게 다 자영업자하고 식당, 종업원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 격차에 의한 생산성에 의한 임금 격차를 무조건 가불관계에 의한 착취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아무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50인 이사 기업의 특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가 종업원 수별로 기업 수가 몇 개가 있는가에 대한 분포거든요. 50인 이상 넘어가면 기업 숫자가 딱 없어집니다. 왜? 50인 미만으로 해야 혜택을 많이 주니까 안 크는 거죠. 커지면 두 개로 쪼개서 50인 미만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거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대한민국 요새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가 정부한테 가서 애걸 한 게 뭡니까? 대기업이 되면 어마어마한 규제가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그거죠. 일대 주주한테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자영업자 300인 미만 중견기업 대기업 갈 때마다 규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적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전부 피터팬이에요. 제가 아는 돈 잘 버는 중견기업이 쪼개서 300인 이하로 쭉 가져갑니다. 왜? 300인이 되는 순간 장애인 고용 의무서부터 규제가 쫙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니까 페이퍼상으로 다 300인 이하로 가져가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부가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기업들한테 담보 보증을 제일 많이 해주는 나라입니다. 이만큼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니까 경쟁을 안 하는 거죠. 혁신 여력이 없는 게. 재벌 때문에 창업 안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새로 생기는 회사를 위해서 기존 업체가 야 네가 들어와서 돈 벌어 그러고 자리 비워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업체가 안 하는 거라서 부자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 마치 그 혁신 능력이 없는 것들에 재벌 탓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극도의 피레칭 구조입니다. 상부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아까 대기업 고용 비중이 12.7%인데 그중에서 하청업체 빼고 나면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종사자는 7% 남짓한 나라입니다. 여기를 아무리 짜도 밑에 있는 90%에 흘러갈 돈은 적습니다. 왜? 이게 대수의 문제죠. 주는 사람은 뺏기는 사람은 큰 돈인데 밑에 나눠 먹을 사람이 많으면 받는 사람은 다 코끼리 비스켓인 거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 분배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의 큰 맹점, 도덕적 경제학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인데요. 우리 말고 선진 경제에서 맥킨지에서 보면 분배 문제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2005년까지에는 가계 중에 2%만이 GDP 성장보다 뒤처지는 가계 소득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65% 70%의 가계가 2005년부터 15년 사이에는 다 GDP 성장만큼 소득이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죠. 전 세계 다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뭘까를 보면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80년대부터 급격히 소득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학력별 임금 격차가 일어난 것이 80년대. 이 현상만 보고 이게 신자유주의의 문제다, 레이건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쭉 연구해 봤더니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게 서비스업 쪽으로 비중이 넘어가죠. 또 하나는 제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많이 했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촉진이 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본, 인도, 중국, 베트남 같은 인구 대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서 그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근로자가 전 세계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프리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경제학자가 발견한 일입니다. 단 5년 사이에 글로벌 경제에 투입된 경제 인구가 배로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다 저임금 근로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구미에서는 갤럭시 폰 만드는데 2,800명 가지고 있고 하노이 공장에 11만 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금 격차가 나고 노동 경제에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받아먹는 근로자가 많아진 거니까. 두 번째는 이 서비스 산업이 되면서 교육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급격히 분화되죠. 왜냐하면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은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진입이 안 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금융회사 컨설턴트 이거는 교육 못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격차가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면 임금 격차가 늘어나는 게 이 교육 격차에 의한 거다 하는 거가 그게 전체 불평등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슈퍼스타 경제가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 변화고요. 이게 스마트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켓시어고 왼쪽은 이익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대기업이 다 참여하는데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105%의 이익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사실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설비도 놓으면 시장 점유율 비슷하고 이익 점유율 비슷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휴대폰을 내년에 왜 사냐? 더 좋은 디자인 할 수 있는 회사가 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가 모인 데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설비나 자본이 아니라 고급 휴먼 캐피탈에 의해서 하고 이게 집중화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기업의 소득 격차가 개인의 소득 격차로 나눠집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제일 요긴한 엔지니어를 놓고 삼성전자 갈래, LG전자 갈래 물으면 무조건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PS 받으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LG전자를 가겠습니까? 좋은 인재가 많으니까 그 다음 버전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이 슈퍼스타 경제의 현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분배 구조 문제를 다 내부의 모순으로 견직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IT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서비스 영역에는 공유 경제가 막 침해하고 제조업이나 기계가 있는 쪽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침해하고 있어서 검색 엔진 회사가 자동차도 들어가고 의료 산업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유니콘 회사들이 생겨서 2014년서부터 우죽순처럼 생기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얼마나 빨라지냐면 기업이 탄생해서 10조 원, 10 빌리언 달러가 되는데 80년대에 성공한 기업들은 25년에서 30년 걸렸습니다. 근데 스냅챗은 만든 지 2년 만에 18조 원을 인정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10 빌리언 달러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왼쪽은 우량 기업으로 S&P 500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몇 년이나 버티고 있나를 보는 S&P 500의
우량 지수 기업의 수명입니다. 보시면 60년대에 우량 기업은 들어가서 60년 동안 최고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금 14년을 못 버팁니다. 그만큼 경제 흐름이 빨라졌죠. 경제 흐름이 빨라지니까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됩니다. 신속해야 되니까 경영권의 안정을 무지무지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베조스는 지분이 18%인데 의사결정권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크버그는 지분율 10%대인데 의사결정권의 7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도 필요 없고 이사회도 필요 없고 내가 전화 걸어서 그거 내가 20조 주고 살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빨라졌는데 우리는 전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약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흐름하고 전부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 경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제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분배에 매몰되다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도 좀 품위가 있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의 자유들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해도 위험을 공유하는 사회 보장성 보험성 복지를 하는 데가 있고 현금을 나눠주는 부조용 복지가 있습니다. 우회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시장을 자기가 다 계획하려고 들고요. 뭐 현금 복지를 주고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이런 데가 노르웨이, 스웨덴이 이런 나라가 다 시장 자유도 조사하면 1, 2등 하는 나라들입니다. 시장은 건드리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걸 나눠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정책을 쓰냐면 저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적인 사회주의 실험을 이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다 시장의 기능, 평등과 효율성 기능으로 자유화하고 스칸디나비아도 복지했던 것들을 교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카롱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은 하르츠 개혁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 거꾸로 갑니다. 저 거꾸로 간 나라가 그리스, 브라질, 베네수엘라입니다. 경제 선진화가 뭘까요? 보시면 이게 자본주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국가와 경제의 거리가 먼 거리가 시장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거리가 선진경제죠. 가까운 거리가 관치경제입니다. 그리고 이익단체가 어떻게 법치에 의해서 혁신 경쟁을 하냐 조정에 화합해야 되냐는 것은 이익단체들 간의 신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와 보상국가 시장경제인데 우리는 지금 가려는 게 아니라 국가주의 시장경제에다가 보상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후진적인 구조를 정부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시도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업교육 일찍 해서 일자리 대기업이 못한다니까 당신들이 일자리 만들어라는 걸 좀 일찍 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성 교육했으면 좋겠고요. 서울대 가고 사시 가는 거를 용이 된다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 가는 것보다 LPGA 가서 돈 벌어오는 선수들이 훨씬 돈 많이 벌어오고요. 한류 스타 돼가지고 가서 이미 아이유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20대 초반에. 그게 용입니다. 다양한 용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주고요. 과감한 글로벌화 하고요. 이 유연 지식 노동을 해야 되고요. 경제 조율도를 높여야 되고 복지를 하고 싶으면 거기서 생산된 거 가지고 난 거 가지고 해야지 시장에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지금 계속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전 세계에 없는 약탈적 상속세도 때입니다. 이 상속세 다 내고 나면 경영권 유지되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아주기 하고 BW 발행하고 M&A를 억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탈이 나잖아요. 이 구조를 해결해 줘야지 도덕성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규제개혁 대통령마다 규제개혁한다는데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안 됐는데 왜 지금 더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허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하라고 원론적 얘기하시죠. 우리나라 상법을 다 드러내고 지금부터 새로 쓸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법률 체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한다면 다 날려드니
우선은 정부가 계획경제 패러다임 버려야죠. 통신비도 내가 결정하고 치킨값도 내가 결정하고 달걀값도 내가 결정하고 무슨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지 그 대학 등록금 응시료 높다고 응시료 평생 가면서 한 번 내는 겁니다. 한 집안에 그거 내려가가지고 가계소득에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 10,000원, 20,000원 내려가가지고 가계소득에 덕이 되겠습니까? 평생 한 번 쓰는 돈인데. 대학의 수월성을 가지고 얘기해도 말아야 되는데 과학기술이 선진경제로 갈 만큼 지식을 생산 못하는데 과기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석 달 동안 한 게 약정료 할인율 5% 강제 올리느라고 사장들 불러가지고 협박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한 집안에 400원씩 절약됩니다. 통계적으로. 1년 모아야 커피값 하나도 안 돼요. 그 짓을 과기부 장관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계획경제죠. 그리고 인기영합이죠. 인기영합입니다. 저는 경제선진화에서 좀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에 들어오지 말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왜 기업들한테 연말정산을 시킵니까? 세무서가 하면 되지. 왜 부가세 신고를 3개월마다 합니까? 트랜잭션 이럴 때마다 세무서에 바등짓게 하면 되지. 왜 주민등록증을 유지해야 됩니까? 전 세계 없는데. 그거 없어도 외국에는 위장점이 많합니다. 왜? 유틸리티 낸 거 영수증 3개 가져오라 그러면 위장점이 못해요. 전기세 낸 거, 수도세 낸 거, 전화료 낸 거 그 주소 영수증 가져오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사기꾼 많다는데 모든 관공서 영수증, 증명서, 성적표 블록체인화 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는데 노인 자살 높이기 위해서 그게 원격 치료든 뭐든 다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사회 혁신을 위한. 그다음에 더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내각제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제를 하는 겁니까? 시장 자유가 원칙입니까? 경제 민주화가 원칙입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원칙입니까? 조정 경제가 원칙입니까? 관치 경제를 하겠다니까. 헌법 자체가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왜 정부 권력한테 비를 대냐면 소송을 해봐도 사법부가 헌법에 의해서 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그래서 다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해봐도 안 되니까 권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나서가지고 경총 욕하고 정경영 때려 부셔도 항의도 못해요. 왜? 내 재산권을 위배해도 가서 기댈 데가 없어요. 사법부의 경제가 철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는 뭐 대형 유통마점 강제 휴무제 이런 게 합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영란법이 합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글로벌 기업에 가서 1시간 강의하고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도 받았는데 제가 지금 가서 외부 강의하면 하루에 8시간 강의하면 3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게 김영란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카이스트 교수로 유명한 사람 전 세계에서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합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 이 규제 개혁 안 되니까요. 대신 경제 의사결정 권한을 지자체 주고 거기서 각자 실험해서 성공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정말 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경제 분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해서 성공하고 나니까 전국토에 개천이 다 개발됐습니다. 팀원이 가지고 시내버스 이거 지하철 택시 한 페이먼트로 하니까 전국토에 다 그 팀원이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성공 사례가 다투고 흡수된 화되는 경쟁을 해서 시간을 압축을 못하면 공간적으로라도 경쟁을 해서 압축을 해서 혁신이 수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을 우습게 알고 기업을 적대시하고 적폐라고 보고 있는 이 오만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혁신 수용 능력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정책은 기업 좀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기업을 그렇게 윽박지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그 경제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